중국 정부가 공포에 떨며 급하게 삭제한 어느 여대생의 글,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였을까요? 최근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진 일련의 검열 사태는 단순한 정보 통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2년을 보낸 중국인 여대생이 작성한 글이 중국 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이죠. 다행히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해외 로스트 미디어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이 이 글을 사전에 아카이빙해두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중국 당국이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신의 글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2년째 생활하고 있는 자신이 중국 본토에서 한국에 대해 조금만 긍정적인 발언을 해도 친한파로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 나옵니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든 한국에서 단 1년만 살아보면 예외 없이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한국 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발언일까요? 그녀가 제시한 첫 번째 사례는 정의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드문 국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인터넷에 제보할 수 있고 그 제보는 실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한국이 사기가 많은 나라로 알려진 이유가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확실하게 신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중국은 사기 건수가 한국의 수백 배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신고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최근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대형 사기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이고 해외 유학파 출신의 부유한 갑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속인 사건이었죠. 중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유형의 사기는 너무나 흔해서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일상적인 범죄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여전히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일로 여겨질 만큼 기본적인 신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에서는 억울한 사건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그녀는 지적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나치게 타인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녀는 오랜 한국 생활을 통해 이것이 오히려 중국보다 나은 사회 구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훨씬 건강하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녀는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져요. 정의라는 한자 자체가 중국어에서 유래했으니 어쩌면 중국이 먼저 만든 개념일 수도 있지만 현대 중국 사회에는 더 이상 정의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결혼조차 사랑의 프러포즈보다 재산 관련 계약서 작성이 먼저 이루어지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돈을 주고받기 위해 계약서를 써야 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보다 더 극단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단순히 경제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화적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녀의 관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더 선량하고 서로를 돕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싫어할 수 있지만 개별 중국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국적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녀도 한국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역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고 말하면 한국인들이 발끈한다는 거죠.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이 계속되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미 발해가 한국사의 일부라고 확고하게 정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녀가 한국인들을 무식하다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와 논리가 너무나 설득력 있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처럼 들린다고 평가했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는 거죠. 그녀가 한국 생활에서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일상의 편리함이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대도시가 한국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믿지만 그녀의 직접적인 경험은 정반대였다고 해요. 중국 대도시의 일부 측면은 확실히 한국만큼 편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큰 차이는 검열과 감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든 카페든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 신분증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전역의 모든 와이파이가 그렇고 무선으로 접속해도 누구도 감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를 처음 경험한 후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감시 사회인지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공산당을 지지하고 중국의 많은 리더들을 지지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어요.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관찰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휴대폰에는 상당히 많은 개인적인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지만 중국인들의 휴대폰에는 개인적인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중국인들은 자신의 휴대폰이 언제든 검열당하고 감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검열이 일상화된 사회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의 차이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존엄성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한국의 도보 환경에 대한 그녀의 놀라움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대도시 안에서도 캠핑이 실제로 존재하고 여름에 한강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캠핑하는 사람들이 텐트 밖에 물건을 그냥 놔두고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인들은 항상 중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그녀는 중국에 있을 때마다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에서 휴대폰 소매치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중국에서 휴대폰은 신분증, 지갑 등 모든 기능을 통합한 필수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반면 한국에서는 소매치기가 50년 전에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고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만 여전히 소매치기가 존재하는 셈이라는 거죠. 그녀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그녀의 친구가 서울 홍대에서 새벽 3시에 술에 취한 채 전화를 하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잊어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군가가 그 휴대폰을 분실물로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떨어뜨린 순간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니까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심지어 누군가는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도 1시간 뒤에 분실물 센터에서 그대로 찾았다는 사례도 들었다고 해요. 물론 그녀도 한국 사회가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지나치게 규칙을 중시해서 피곤할 때도 있고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악플 문화는 분명히 문제라고 인정했죠. 하지만 중국처럼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식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말할 수 있고 말하면 최소한 그 말이 어딘가로 전달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이며 결국 사람을 숨 막히게 하느냐, 숨 쉬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여성들의 밤길 안전이었어요. 물론 100%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 다니는 여성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중국에서 여자 혼자 새벽에 길을 걷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진다고 해요. 치안이라는 게 단순히 범죄율 통계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녀의 통찰은 매우 예리한 지적이에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중국에 돌아가면 오히려 자신이 외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녀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이 진짜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문화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한국인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차별을 겪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민족에 대한 혐오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복잡한 정치적 감정이 투영된 것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라는 진리를 한국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녀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에서 1년만 살아보라는 것. 그러면 친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외국 문화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방식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절대 교과서나 인터넷으로는 배울 수 없는 감정이고 직접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마무리했어요. 이 글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격렬한 반발이 쏟아졌어요. 한 중국인 네티즌은 그 사기꾼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전 올림픽 선수였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거지.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화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도 살기 힘든 나라이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으며 분실물로 등록하는 일 따위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네티즌은 중국 안매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핸드폰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한국에서 핸드폰을 훔쳐 중국에 파는 한국인이 많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요즘 보면 한국에 좀 살아봤다고 갑자기 한국이 최고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 발만 담그면 정신이 개조되는 줄 아냐면서 그건 그냥 피상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헛소리라고 비난했죠. 이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질서 있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가진 자들이 죄를 지어도 언론이 감싸고 유명인들은 한두 달 반성쇼를 하다가 금방 복귀한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구조가 어디가 정의로운 사회냐면서 차라리 중국은 적어도 위선은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죠. 한국 치안이 좋다는 주장도 웃기다면서 서울 지하철만 타도 도찰이나 몰카 사건이 매달 터지는데 무슨 치안이냐고 반박했어요. 그냥 CCTV만 많아서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거지 실제 범죄율은 전혀 낮지 않다는 거죠. 반면 중국은 도심 곳곳에 공안이 있고 어디를 가도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며 CCTV 감시가 왜 나쁘냐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면 장점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이 네티즌은 한국 찬양은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하면서 한국은 결코 천국이 아니고 중국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냉정하게 비판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민족의 힘이라고 강조했어요. 반면 한국에 몇 년 살다 왔다고 한국은 최고고 중국은 후지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온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본국을 배신하고 타국의 그림자 밑에 숨으려는 진짜 문제라고 매우 강경하게 비난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중국 당국이 이 글을 검열한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 글은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글은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사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극단적인 물질주의 사회. 이런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더 위협적인 건 이 글을 쓴 사람이 반중 외국인이 아니라 공산당을 지지한다고 스스로 밝힌 중국인 여대생이라는 점이에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판은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을 통해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거든요. 특히 이 글이 중국의 젊은 세대, 특히 해외 경험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된다면 그것은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발도 흥미로운 지점을 시사해요. 그들의 반박이 대부분 논리적 반증보다는 감정적 거부와 민족주의적 방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온 핸드폰이 중국 암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 한국인이 자국에서 핸드폰을 훔쳐 중국에 팔겠어요? 중국의 핸드폰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중국 브랜드 핸드폰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데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이 반박들이 원글이 제기한 핵심 문제들, 즉 정의의 부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무관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한국도 문제가 있다는 상대주의적 논리로 회피하거나
중국의 현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만 보이죠. CCTV 감시가 범죄를 줄인다면 좋은 거 아니냐는 주장은 자유와 감시 사이의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간과한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 사회가 가진 강점들이 외국인, 특히 권위주의 국가 출신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 예를 들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밤늦게 혼자 걸어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결코 당연하지 않은 특권이라는 거죠. 둘째, 정보 통제와 검열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보여줘요. 중국 당국은 단순히 이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글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관련 키워드를 차단하고 심지어 글쓴이를 추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진실은 쉽게 묻힐 수 있고 사람들은 조작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셋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줘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자국에 대한 비판을 본국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이 불가능해지고 사회는 점점 더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반면 한국 사회는 물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넷째, 직접 경험의 힘을 보여줘요. 이 중국인 여대생은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게 아니라 2년간의 직접적인 생활을 통해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외부인의 관찰을 넘어서 내부자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평가한 것이죠. 이런 종류의 경험적 증언은 어떤 선전이나 홍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요. 다섯째, 한국 사회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보여줘요. 악플 문화, 지나친 규칙 중시, 유명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은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의 개방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요. 여섯째,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가진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줘요. 경제 발전이나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감시받지 않고 자신만의 사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줘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사회가 가진 시스템, 가치관, 그리고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정의와 배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라는 거죠. 이 중국인 여대생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은 케이팝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한국 사회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글이 중국에서 검열된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진 이런 가치들이 권위주의 체제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도 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된 것들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중국인 여대생이 묘사한 중국 사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해요. 이 사건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정보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미국과 한국의 로스트 미디어 커뮤니티가 이 글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이 귀중한 증언은 영원히 사라졌을 거예요. 검열에 맞서는 이런 디지털 아카이빙 활동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고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